우리 한국은행 총재도 나는 금리 안 올린다고 한 적 없습니다. 알아서들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요새 좀 금리 높아졌다고 막 적금 넣고 이러지 마시고요. 꾸준히 사서 모아 나가시면 제가 장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행센 오영일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 고통의 시간이 오고 있다.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 8월 26일 날 한국 시간으로 파월이 잭슨홀 미팅에서 발언을 한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 파월이라는 분은 그냥 전 세계의 경제를 이끄는 분이다 라고 봐도 무방하죠. 이분의 말 한마디가 시장 전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가계와 기업의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당분간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줄이는데 고통이 따르지만 인플레이션을 통제하지 못하면 훨씬 더 큰 고통이 온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참 이게 무서운 얘기죠.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라는 얘기 자체가 뭔가 이제 우리에게 고통이 오나 보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고, 지금의 고통을 외면하면 더 큰 고통이 오니까 이 정도 고통은 감내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몸이 어디 아프면 수술을 하잖아요. 근데 수술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수술을 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지니까 우리는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제롬 파월 같은 경우도 경제에 수술이 필요하다. 그 수술의 과정이 고통스럽겠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경제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 떠오르는, 오버랩되는 분이 한 분 더 있으셨을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인 거죠. 이분이 굉장히 요즘에 많은 분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분 잠깐 소개해드리고 이분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분 같은 경우는 1979년도에 이제 연준 의장으로 취임이 되신 분인데, 그때 당시의 분위기는 석유 파동이 굉장히 심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물가는 11%였었고요. 실업률이 7.5%였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의장으로서는 저 두 가지를 해결을 해야 되는 입장에 놓였던 거죠. 근데 참 여기서 우리가 어려웠던 게 뭐냐면, 저분 입장에서 물가를 잡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죠. 금리를 올려야 시중에 돈이 흡수가 돼서 물가가 내려가겠죠. 물가가 안정이 될 겁니다. 근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업률은 더 증가하겠죠. 왜냐하면은 금리를 올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자 비용이 늘어난 만큼 뭔가에서 비용을 낮춰야 되는데, 기업이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예요? 인원을 감축하는 거죠. 그게 곧 실업률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자니 실업률이 같이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반대로 그럼 실업률을 낮추려면 금리를 좀 낮춰야겠죠. 금리를 낮춰야 기업들이 이자 비용이 낮아진 만큼 다른 쪽에 비용을 추가할 텐데, 그게 보통 이제 투자나 인원 확충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인원 확충이 늘어나게 되고 고용이 늘어나게 되면 실업률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자니 또 물가가 또 같이 튀어 올라갈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물가를 잡자니 실업률이 눈에 밟히고, 실업률을 잡자니 물가가 눈에 밟히는 거죠. 그래서 이 폴 볼커라는 분은 그때 당시에 이 둘 중에 하나를 택일을 했어야 돼요. 둘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물가를 포기할 것이냐, 실업률을 포기할 것이냐. 실업률을 포기한다는 것 자체는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그때 당시 이분은 뭘 선택했냐면은 물가를 잡는 걸로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1%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을 수차례 하셨습니다. 요즘에 0.5% 인상하는 것을 우리가 빅스텝이라고 하고, 기준금리를 0.75% 올리는 걸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빅스텝이니 자이언트 스텝이니 말이 많은데, 이분은 그 이상이에요. 1%씩을 그냥 팡팡팡 올린 거예요. 그래서 2년 후에 81년도에는 기준금리가 21%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기준금리 21%? 지금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뭐 4%네 5%네 이것도 높다고 지금 아우성치고 6% 되면 큰일 난다, 난리가 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기준금리가 21%라는 얘기는 대출금리는 훨씬 더 높았을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금리를 올렸더니 결국은 이제 물가는 잡혔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실업률은 되게 힘들었었겠죠. 근데 이때 당시에 석유파동이라 그랬었잖아요. 석유파동이었던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석유값이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12.7달러 하던 석유 가격이 30달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로 쳤을 때 휘발유가 뭐 1리터에 1,800원이다. 그러면 내가 출퇴근할 때 한 달에 주유비가 들어가는 게 뭐 월에 30만 원이 들어갔다. 이 정도였었는데 이게 석유파동 당시에는 휘발유 값이 이렇게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70만 원, 월 30씩 들던 게 월 70만 원의 비용이 나가던 그런 힘든 시기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안 그래도 힘들었었는데 폴 볼커라는 분이 금리를 더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더 힘들어졌었겠죠. 근데 그 결과 가게와 기업은 죽을 맛이었다. 정말 이제 도산한 기업도 많았고요. 가게에 대해서 이제 디폴트가 난 가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파산한 집들도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래도 경제는 되살렸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바로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입니다. 지금 파월이 한 얘기가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이분처럼 당장은 가게와 기업이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지만 경제가 살아난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되게 이제 잔뜩 이제 겁먹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미국의 제조업이 지금은 다 붕괴돼 있잖아요. 미국은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한 곳이지 제조업이 강한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 다 망가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월이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을 하자마자 주가는 어떻게 됐냐면 주가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 초록 색깔 부분이 발언하기 전이고요. 여기는 발언 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푸른 색깔 잔디밭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빨간색 용암 지옥불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한마디가 엄청난 파급력을 나타낸 거고 우리는 굉장히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발언이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밑에 요 얘기는 이제 기자가 한 얘기인데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물가가 방점을 찍은 걸로 보여진다. 물가가 올라가던 게 좀 꺾였었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이 최근에는 내년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쪽도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게 섣불렀다고 보느냐라고 한국은행 총재한테 물어봤더니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라고 예상한 투자자가 있으면 뭐 자기 책임의 손실을 보시든 이익을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금리 안 올린다고 한 적 없습니다. 알아서들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 지속될 것이고 그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론은 뭐냐? 아니 지금도 물가 오르고 여러 가지 뭐 가격도 빠지고 자산 가격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힘든데 더 어려워진다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지금 현금 빼고 다 팔아야 되는 건가? 자산을 다 처분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건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다 같이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러분 같으면 지금 현금 빼고 다 팔아서 현금화 시키는 게 옳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그래도 좀 뭔가 좀 남겨놔야 된다라고 좀 보십니까? 여기에 대한 정답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정답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다행인 점은 확실한 오답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제 상황이나 재테크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경제적으로 좀 부를 축적하고 나중에 내가 나이 들었을 때 조금 더 여유 있는 삶을 살고자 우리가 이 재테크나 경제에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현 상황에서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신만의 정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지금 정답은 이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오답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답이 뭔지 좀 파악을 해보고 그 오답은 좀 피해가보자 라는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 자녀들은 한 번씩은 다 합니다. 네. 우리 부모님은 그때 예전에 집 안 사놓고 뭐 한 거야 라는 농담 반 진담 섞인 얘기를 이제 친구들끼리 만나면은 한 번씩 이렇게 합니다. 특히나 이게 한 최근 2, 3년 사이에 엄청나게 집값이 급등했고 모든 자산 가격이 급등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자산, 땅이든 상가든 건물이든 갖고 있던 사람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예전에 집값도 쌌고 땅값도 쌌는데 그때 주식도 쌌는데
그때 안 사놓고 뭐 한 거야? 라는 농담 반 진담만 섞인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야, 이놈아, 그때 이자가 얼마나 비쌌는데?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집값도 쌌지만 우리의 월급도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월급 모아서 집 사는 게 거의 불가능했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껴서 집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엔 이자가 굉장히 높았었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자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게 한국은행에서 2005년도에 발행된 보도자료였었는데 2000년도에 00년도의 대출 금리가 가계대출 금리가 평균이 10%가 넘어섰습니다. 평균은 10%가 넘어섰다는 얘기는 부분에 따라서 뭐 11%, 12%짜리 대출도 굉장히 많았었다는 얘기죠. 이게 특정한 무슨 대부법인 금리나 뭐 저축은행 금리가 아닙니다. 일반 은행입니다. 일반 은행. 일반 시중은행의 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뭐 집 사는데 1억을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연 이자가 부담하는 게 얼마냐면 1,000만 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이라는 이자 비용이 지금 우리의 소득 환경에서는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그렇게 크게 이것 때문에 죽겠다, 이것 때문에 집을 못 산다, 뭐 이 정도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 2000년도의 소득 환경을 보면요, 이랬어요. 현대 계열사 연봉이 초봉이 1,700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럼 부장이나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뭐 3,0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셨었겠죠. 그 공무원분들 그때 연봉은 더 적었겠죠. 이 7급 공무원의 20호봉 기준으로 봤을 때 연봉이 1,2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1억을 대출을 받아. 그러면 이자 비용이 1년 동안 1,0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내면 200만 원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짱마미님은 2007년도에 신협에서 8.9%였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예전에 대출 금리가 엄청나게 비쌌었죠. 근데 여기 약간 요거는 번외인데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급증, 그러니까 이 10%가 저금리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11%, 12%, 막 14% 이랬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과거에는 대출 금리가 엄청나게 높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빚내서 집을 사는 게 이게 거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금리가 높았다 보니까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한테 한창 했었던 얘기 있죠. 빚은 절대 지지 마라. 그리고 빚내서 집 샀으면 빨리빨리 갚아라. 이 얘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하십니다. 내가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땡빚을 내서라도 집을 살 텐데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20년 전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빚을 내서 금리가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을 내서 집을 사겠습니까? 아니면 안 사시겠습니까? 집이 아니라도 뭐 땅이나 뭐 건물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삼성전자 주식 같은 게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20년 전으로 돌아가시면 빚을 내서라도 자산 취득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이 이제 한다고 하시거든요. 자, 왜 그러냐? 우리는 다 아는 거죠. 이제 부동산 경기의 바로미터가 이제 우리 음마아파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보시면은 시세가 2000년대에는 2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최근에 부동산에 관심들 좀 있으십니까? 최근에 음마아파트 실거래된 게 얼마인지 여러분 혹시 아실까요? 2000년, 20년 전에 2억 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최근 실거래가 얼마냐면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 우리가 2000년대에 2억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는데 내가 2억을 다 빚을 내는 거예요. 대출이 10%지만 2억을 다 빌리는 겁니다. 그러면 2억 원의 10%면은 1년치 이자가 얼마예요? 2천만 원인 거죠. 보통 아닙니다. 근데 2천만 원인데 이게 10년 동안 이자 비용을 계산을 하면 2억 원인 거고요. 20년 동안 이자 비용을 계산을 하면은 4억 원인 거죠. 내가 이자 비용 4억 내서라도 그게 24억 됐으면 20억 번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당연히 이때로 돌아가면 우리는 땡빚을 내서라도 당연히 부동산 취득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이제 이런 음마아파트를 예시로 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음마아파트는 진짜 강남에서 올라갈 만큼 진짜 가파르게 올라간 거 아니냐. 이거 너무 잘된 사례만, 잘된 케이스만 놓고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제가 다른 사례를 또 하나 갖고 왔는데
요거는 실제로 제가 이때 당시 2000년도에 살았던 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집이었겠죠. 그때 이게 1억이었거든요. 1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4억 6,500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대수도 작고요. 구축 아파트입니다. 오래된 거니까 당연히 구축이겠죠. 이때 당시에 만약에 1억이었는데 우리가 1억을 전체 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10%의 대출을 받았다면 1억의 10% 이자면 연간 이자 비용은 1,000만 원인 거죠. 그러면 10년간의 이자 비용은 1억 원인 거고 20년간의 이자 비용은 2억 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2억을 내가 비용으로 들었는데 그게 4억이 됐어요. 그럼 뭐가 됐든 음마 아파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2배 이상의 수익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아니까 우리는 내가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땡빚을 내서라도 대출 금리가 10%인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나는 그냥 산다. 왜? 가격이 올라갈 거 우리가 아니까 대출 금리를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대출 금리가 꾸준히 하락했죠. 이때 당시가 제가 이제 00년도를 봤는데 이때가 요때거든요. 그때가 요 시기인 거예요. 요 시기에 10% 언저리일 때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대출 금리가 꾸준히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내려갔다가 올라온 게 4%대인 거예요. 제가 지금 4%대 대출은 금리가 비싼 게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된 사람들은요, 대출을 잘 활용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또는 주식을 잘 취득한 사람입니다. 요는 뭐냐면 대출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대출 금리 그 10%대 그거 대출 받는 게 쉬운 게 아니었을 거거든요. 굉장히 부담되는 거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리를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감당을 하고 자산 취득을 한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 주변에 다 부자가 돼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사업해서 부자 된 건 다른 케이스니까 부자 되신 분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부자가 됐나요? 결국은 예전에 뭔가 집을 사놓건 주식을 사놓건 해서 오랫동안 갖고 있던 분들이 결국은 부자가 되신 분들이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과거에 집을 샀던 분들, 땅을 샀던 분들, 건물을 샀던 분들은요.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취득하셨던 분들, 자산을 취득하셨던 분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부자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빚내서 집 사세요 요 얘기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얘기가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부동산이나 자산을 취득한 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꽉 쥐고 있는 건 더 중요합니다. 샀던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판 사람도 많습니다. 진짜 부자가 되신 분들은요. 샀으면 그걸 가지고 계속 갖고 있던 사람들이 결국은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상담을 했던 실제 사례는 어떤 분께서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가 3억이었는데 이게 1년 만에 4억 5천이 된 거예요. 1년 만에 자기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4억 5천이 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는. 야, 이거 미쳤다. 어떻게 3억짜리가 1년 만에 4억 5천이 되냐. 그 1억 5천 번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1억 5천 벌고 모으려면 몇 년이 걸리는 게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다고. 이건 말이 안. 이거는 부동산이 지금 거품이야 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분께서는 4억 5천일 때 집을 파셨대요. 그리고 너무 좋아서 저녁에 소고기 파티를 하셨답니다. 왜? 1년 만에 1억 5천을 벌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겠어요. 근데 그 집이 지금 14억 15억이 돼 있습니다.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그분 같은 경우는 대출을 활용해서 잘 사셨어요. 잘 산 건 맞는데 뭘 못한 거예요? 꽉 쥐고 있던 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부자가 못 된 거죠. 근데 그 부자가 되셨던 분들이 결국은 자산을 주식을 샀던 부동산을 샀던 안 팔고 계속 갖고 우상향의 그 흐름을 같이 따라가신 분들, 그분들이 결국은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자산을 취득하잖아요. 자산을 들고 있으면 내려놓고 싶은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다들 아는 건 뭐냐면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성공한다.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는 이런 거잖아요. 그냥 갖고 있으면 되지 뭐 그거 어려운 거라고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 여러분들 요즘에 느끼시죠? 갖고 있으면은 막 파란만장한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계속 고민돼요. 아, 지금 팔아야 되나? 이거 갖고 있어도 되나?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 좋은 게 맞나? 이런 의심과 불안과 공포는 계속 든다고요. 그러니까 내려놓고 싶은 순간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을 꽉 쥐고 있어야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투자자는 저는 세 부류가 있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짧게 치고 파시는 분, 단타 치시는 분들이 있고,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습니다. 부동산도 법인으로 단타 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두 번째는 분위기,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적시적소의 자산 배분을 기가 막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코로나 이후 장이 올라갈 때는 지금은 기술주야 했다가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채권이야, 뭐 인플레이션 자산이야 이런 쪽으로 왔다 갔다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세 번째는 그냥 평범한 주식, 우량한 자산을 사서 그냥 갖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지수에 투자해놓고 그냥 장기 투자 안 팔아. 그냥 계속 가.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와 같은 여러분들이 그냥 꾸준히 장기 투자하실 분들이라면은 지금의 이런 뭔가 혼란에 힘드시겠지만 던져버리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걸 이론으로 배워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16년째 재무상담사로 일하면서 돈과 관련된 수많은 고민과 경험치와 간접 경험들이 있잖아요. 지나고 났더니 결국 재테크에서 돈 버신 분들은요, 우량한 자산, 그게 부동산이든 금융자산이든 우량한 자산을 갖고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쥐고 있던 분들이 결국은 돈을 벌었다. 저는 이거를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저도 제 돈 관리를 할 때 그렇게 하고 있고요. 계속 그런 식으로 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집을 이사하려고 옮겼는데 그 집이 지금 한 몇 억이 빠졌습니다. 근데 저는 별로 개의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 집을 단타 치고 빠지고 이럴 생각도 아니었었고요. 분위기에 맞춰서 지금은 팔아야 돼, 지금은 사야 돼도 아니었고, 그냥 저는 꾸준히 계속 가져갈, 실거주할 집이기 때문에 뭐 5년, 10년 계속 살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장 제가 매매한 가격에서 집값이 뭐 1, 2억 빠져도 그게 뭔 상관이에요. 물론 더 싸게 샀으면 좋긴 했겠죠. 근데 그건 어차피 제가 맞출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걸 저는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년의 생각도 안 하는 거죠. 학생들은요, 여러분, 공부하기 싫은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학생들한테 공부해야 잘 산다, 공부해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 막 공부는 중요한 거다, 공부는 기본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학생들은요, 공부하기 싫은 이유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이성의 눈을 떴기 때문에 이성 규제도 하고 싶을 거고 게임도 하고 싶을 거고요. 또 이제 학생들도 취미 활동 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공부하기 싫은 이유는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알죠. 어른들도요, 자산을 갖고 있던 거를 내려놓고 싶은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요, 공부 안 한 학생은 대부분 후회하고요, 자산을 팔았던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후회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좀 초반에 드렸죠.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이 한 발언이 굉장히 큰 공포를 우리에게 주었고, 그 결과 초록색 잔디밭이 빨간색 지옥불이 되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시장에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오답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오답은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산을 파는 거, 그것만한 오답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으로 재테크에서 좀 좋은 결과를 맞이하신 분들은요, 여러 가지 성향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겠지만 공통적으로는 좋은 우량한 자산을 취득해서 가만히 있던 분들이세요. 결국은 그분들이 시간이 지났을 때 인플레이션, 제가 지금 말하는 인플레이션은 급등하는 인플레이션이 아니죠. 꾸준히 우상향하는 인플레이션에 탑승해서 그 결과 부자가 되신 분들이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고 세상의 돈의 양은 점점점 많아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이 우량한 자산이라면 그냥 가지고 이 풍파를 그냥
지나가도 괜찮다. 이게 실패하는 게 아니다. 가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고 유쾌하지만은 않을 거다. 그렇지만 괜찮다. 원래 그런 거다. 지금 집이나 이런 뭐 땅이나 건물 갖고 계셨던 분들, 그분들이 지금 부자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오는 길이, 여태까지 왔던 길이 계속 그냥 희희낙낙 웃을 수만 있는 늘 핑크빛인 그런 시간이었겠냐 이거죠. 지금 부자가 되신 분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고통의 순간들, 좀 헷갈리는 이 순간들이 이미 예전에는 다 겪어왔던 결과가 그분들이 지금 부자가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집값이 빠졌네만 해도 엄청 오른 거에서 조금 빠진 거지, 예전에 사셨던 분들이 샀을 때보다 이미 많이 올라 있다니까요. 그분들이 여태까지 오면서 아무 일이 없었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냥 그런 수많은 난관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 수많은 고민 사항 중 하나일 뿐이다 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금리가 올라갈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올 겁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우리가 감당 가능한 범위라면, 진짜 내가 버틸 수 있다면 자산을 팔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자산을 모아 나가자. 우리가 이미 사놓은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우리가 소득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매월 적던 많던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돈들을, 요새 좀 금리 높아졌다고 막 적금 넣고 이러지 마시고요. 요즘에 뭐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거 많이 빠졌잖아요. 이런 우량주를 사서 모아나가시거나, 이런 주식을 선별하는 게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나스닥 ETF QQQ라든지 뭐 이런 거, 타이거 나스닥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꾸준히 사서 모아나가시면 제가 장담합니다. 자산을 모아나가는 자 결국 웃게 되리라.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가 없어지지 않는 한 불변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물론 제가 뭐 3개월 뒤, 6개월 뒤, 1년 뒤를 맞추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걸 어떻게 장담할 수 있냐면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름에 분명히 장마가 옵니다 라고 저는 100% 확신을 해요. 여러분도 확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몇 월 며칠 날 비가 올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여름에는 무조건 장마가 와요. 왜? 원래 그런 거거든요. 세상의 이치가 원래 그런 거예요. 안 그런 적이 없어요. 무조건 옵니다. 짧게 오든 길게 오든 그건 모르겠지만 무조건 장마라는 건 와요.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산 가격은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건 불변이에요. 얼만큼 올라갈지, 어느 속도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렇게 자산 가격이 좀 박앤 세일할 때 사서 모아 나가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계속 지금 제 소득의 일부를 계속 모아나가고 있거든요. 이미 물린 건 물린 거고 그건 그대로 가는 거고요. 계속 모아나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돈을 관리하는 거랑 매월 들어오는 소득을 관리하는 거랑은 분명히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냥 꾸준히 사서 모아나가는 거, 이게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갖고 있는 자산이 우량한 자산이고 감당 가능한 범위라면 절대 내려놓지 않는다. 두 번째, 매월 들어오는 소득의 일부로 저축을 할 때 금리 높다고 혹해서 은행에 넣지 마시고 박앤세일하고 있는 좋은 자산들을 사서 모아 나간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웃게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